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 정찰기 한 대가 어제였죠.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을 무단으로 진입했습니다. 자, 울릉도 서북쪽 지역 55km 지점까지 아주 깊숙이 들어왔었는데요. 신정주 차장, 네. 어디까지 지금 파악이 된 겁니까? 어제 중국 항공기, 군용기가 들어왔던 구역이 지금 화면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어도 남단으로 해서 부산 앞바다를 거쳐가지고요. 지금 조금 밑에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네, 이거는 1월 달 네. 정찰 모습이고요. 이 빨간색이 어제입니다. 네. 지금 점선으로 나온 것이 1월 29일 날 북한의 중국의 군용기가 침범했을 당시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부산 앞바다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해상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그런 거리까지 올라왔다가 우리 군의 항의를 받고 물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을 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점선은 지난 1월 29일에도 중국 정찰기가 우리 한반도 주변을 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갔던 항적과 비교해 볼 때 이번에 중국 정찰기의 항적은요. 울릉도 바로 옆 우리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까지 깊숙이 들어왔다가 돌아갔습니다. 5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정찰을 하고 갔는데 글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반도 주변을 중국의 정찰기가 돌았을까요? 이번에 정찰을 했던 중국 정찰기의 기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번에 보낸 정찰기. 자, 주요 기능은 2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시진트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2번째 또 있습니다. ECCM 또는 ECM이라는 전자 방위 기술, 이 2가지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중국의 정찰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트라고 한다면 이 정보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전파나 신호, 통신을 감청하는 기능이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이 산동반도나 이렇게 멀리서는 한반도 지역이나 아니면 주일 미군 기지에서 네. 서로 교신하는 내용을 찾기가 힘드니까 네. 일단 전자전기를 보내서 미군의 군사 작전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동해 지역에 전개되어 있는 미군 전력들 이런 통신 감청하기 위해서 이 전자전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기능 중에 중국의 정찰기 2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ECM 또는 ECCM이라는 기능인데요. 정찰기 주변에 강력한 전자파를 쏴서 그러니까 자신의 비행기 자체를 감추는 기능이 있고요. 또 2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전파를 직접 쏘아서 적진의 전자 장비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첩보이지만 유사시에는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찰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자전 공격을 하는 용도로도 쓰고, 네. 그리고 지금 평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전 수집을 하는, 그러니까 시즌트라고 하는 것이 시그널 인텔리전트거든요. 네. 시그널 신호 아니겠습니까? 신호라고 하는 것은 통신도 있고, 무전 통신 또는 여러 가지 또 암호, 모르스 부호 이런 여러 가지 통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휴대폰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신호를 다 수집을 해서 그것을 정보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신호 정보를 평소에는 수집을 하고 만약에 이게 전시가 되면 상대의 전파를 제밍을 한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또 상대가 나에게 전파 공격을 하는 것을 무력화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전자전기입니다. 네. 자, 어제 한반도 주변을 배회하고 기웃거렸던 중국의 정찰기 항적 다시 한번 보면서 위치에 대한 의미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1월 달에도 중국의 정찰기는 한반도 주변을 맴돌다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왔던 정찰기의 항적을 보면 더 깊숙이 한반도 주변을 배회하고 갔는데요. 이 동선 중에 중요한 지점 몇 개를 꼽아보겠습니다. 자, 이어도를 중심으로 지나갔고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진해에는 우리 해군 기지가 있는데 일반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 아주 육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이 있고 어떤 전력들이 와 있는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고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 분위기로 볼 때 미군의 전략 자산들도 진해기지에 들어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바로 이 진해기지 주변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이죠?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 보면 그 부산 앞바다에 스시마섬 대마도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한해협이라 그러고 또 그 대마도에서부터 일본 큐슈까지를 그 스시마 해협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지난 1월 29일 때는 그 스시마 해협을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은 대한해협을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네. 그렇다는 것은 이 부산에서부터 대마도까지 한 40여 킬로밖에 안 되는데 그럼 바싹 부산으로 붙어서 다녔다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진해 해군기지에서의 그 통신 그리고 어떤 고도에 따라서는 사실은 거기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진해기지라는 것이 이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는 워낙 개방된 기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냥 가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기지는 기지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있는지 또 기지 안에 들어가더라도 기지가 곳곳으로 안으로 숨어 있어 가지고 이 A 기지에 들어갔으면 잠수함 기지가 안 보이고 잠수함 기지에 들어가면 또 뭐 다른 기지가 안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신을 감청했을 수가 있고 또 턴에서 돌아온 것이 어디냐면은 해군 1함대가 있는 지역이에요. 네. 동해에서부터 바로 우릉도에서부터 직진으로 동해 우리 내륙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기 동해항 즉 해군 1함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가끔 또 미군 전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 1함대를 비롯해서 해군작전사령부, 진해기지에 있는 모든 우리 해군력 그리고 미군력을 감청했을 거로 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만 한반도 주변을 정찰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러시아도 한반도 주변을 요즘 열심히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어제 같은 시각입니다. 중국의 정찰기가 한반도 주변을 훑고 갔을 때 같은 시각 수호이 24 공격기가 한반도 가까이는 아니지만 동해바다 인근으로 일본 근처까지 돌아서 정찰을 하고 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소위 24 공격기가 왔다 간 것 이외에도 지난 21일에도 Tu-95 러시아 정찰기가 항적을 보겠습니다. 일본 열도 거의 전체를 다 훑어보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한반도까지 가까이 오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미군 전력들이 일본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전력들이 일본 기지에 지금 주둔하고 있죠. 그 부분들을 훑고 간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탑10에서 계속 미군 전력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있지만 네. 주로 일본에 많이 들어온 걸 우리가 그렇죠. 계속 이야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있는 4개 공군기지가 거의 뭐 포화 상태가 돼 있고 일본 북부에 있는 또 그 치토세 기지에 완전히 수송기들이 포화 상태가 돼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런 것들을 감시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수호이 24 같은 경우는 저거는 공격기, 즉 폭격을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저게 뭐 무슨 위협이 되냐? 그런데 사실은 저게 키빈이라고 하는 전자전 포화들을 또 달고 또 전파 수집을 또 합니다. 네. 그걸 또 했을 것 같고 이 그 Tu-95의 항적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네. 저 마지막 턴한 곳이 보면 오키나와입니다. 네. 오키나와에 지금 어마어마한 미군 전력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완전히 훑고 미군 전력이 도대체 일본에 얼마나 있는지 이 하나가 온 게 아니고 또 2대가 같이 또 편대 비행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브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간 겁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 물론 모든 정보 자산을 가동해서 한반도의 움직임들을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찰기를 이 방공 식별 구역까지 침범하면서 정찰하고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자, 이런 움직임 언제부터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하고 난 직후부터입니다. But we'll have to see. If the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2. And phase 2 may be a very rough thing. May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자, 포스트 평창,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치러질 미국의 대북 단계 시나리오. 여기에 대해서 2단계 시나리오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후에 갑자기 중국과 러시아의 정찰기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 코피 터트리기 전략 또는 그에 준하는 그 이상의 군사작전을 의식하고 있는 건가요? 네, 뭐 당연히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당면하게 현재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이
러시아는 현재 일본하고 그 영토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는 그걸 견제해야 되고 중국은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도 전쟁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중국도 그걸 견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전쟁이 임박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올림픽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3월 25일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일단 평화선언을 했기 때문에 3월 25일까지는 일단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인데 네. 또 불구하고 이렇게 전투기를 보낸 것은 현재 이 상태에서 미군 전력이 얼마큼 들어왔고 네. 어떤 작전을 하고 있나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코피 터트리기 전략은 여러 번 언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단계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난 이후부터는 코피 터트리기 작전일 가능성이 낮아지고 오히려 그보다 더 강도가 높은 그런 군사작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내용들 탑10에서 여러 번 분석했던 이러한 코피 터트리기 전략 이외에 더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을 러시아, 중국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피 터트리기 작전만 하면은 사실은 러시아나 중국도 그것이 크게 자기네들 국익에 손해되는 지점은 아닙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이 제거된 상황 같으면 안보적으로 중국에 더 의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닌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의 말처럼 인류 문명적 재앙이 될 수 있는 것.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아주 거칠은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불행할 것이다. 이런 것처럼 거의 레짐 체인지 그리고 전면전 또는 핵 공격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면 이것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결코 이익이 되는 것만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아마 4단계 또는 5단계 된다고 분명히 매티스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리시 상원 의원은 마지막 단계, 4단계 또는 5단계의 그걸 주로 얘기하는 것이지 미국의 대북 군사 작전이 뭐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되고 네. 뭐 엄청나게 끔찍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서 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4단계, 5단계가 그렇다는 얘기지. 네. 이게 전부 다 미국의 군사 작전이 이렇게 끔찍하다. 이런 얘기는 좀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별 군사적 시나리오의 경우에 강도가 다를 뿐 어떤 단계에서든 인명피해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것은 북한의 반격이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미국과 그리고 또 우리 남한이 감수해야 될 그러한 피해들, 인명피해 때문에 이러한 작전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군사 공격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이 제일 궁금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압박 쪽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보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을 하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벌써 작년 연말부터 미국의 바로 군사작전 가능성이 약간 높아지고 네. 또 미중 간에 북한의 핵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니까 중국도 결국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중국도 믿지 못한다면 미국이 정말로 북한을 공격하는 거 아닌가라고 겁을 먹어서 이제 회담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드디어 김여정도 초청을 했고, 김여정이 이제 우리 대통령 초청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철도 와가지고 북미 간에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온 것 자체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주요했다라고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유엔 제재를 통한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네. 아마도 군사적 압박을 계속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디 대화로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에 그치기를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입니다. 신 대표님, 그래서 말씀 있으십니까? 적을 속이려면 나부터 먼저 속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압박 맞습니다. 압박 맞는데 만약에 이 압박이 통하지 않아서 대화가 결렬된다든지 협상이 결렬된다든지 하면 정말로 공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진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상대도 그것을 보고 겁을 내고 진짜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되 만약에 이 압박이 경제적 군사적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실제로 작전할 마음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